안녕하세요. 오늘은 뇌과학의 모든 역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지은 매튜 코브는 맨체스터 대학교의 생명과학부 교수이자 동물학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957년생인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나이가 좀 더 많은 학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료 학자들인 크리스토프 코흐, 줄리오 토노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약간 저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들의 연구를 탐탁지 않아 한다. 거기에서 약간 선배 세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이 출생 연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비슷한 연배더라고요. 크리스토프 코흐가 오히려 56년생, 줄리오 토노니가 1960년생. 그래서 다른 학자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이 저한테는 좀 더 재미가 있고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 뇌과학의 모든 역사, 이 책은 뇌과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고 있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은 전체 531페이지고요. 과거, 현재를 좀 두껍게 다루고 있고 미래를 짧게 다루고 있는데 이 미래 부분도 재미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뒷부분, 의식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읽었는데요. 일단 비전공자가 읽기에도 이해할 수 있는 문체로 읽었다. 그런 점에서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 과거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는 이제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요. 이 뒷부분을 통해서 유추해 보았을 때 앞부분도 잘 쓰여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15장 의식에 관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장을 먼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의식의 신경상관물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신경상관물을 찾는 전략은 뇌과학 책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줄여서 NCC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을 발로 차면은 뻥 하고서는 이제 문이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신경 활동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의식 경험을 할 때 틀림없이 그때 작동하고 있는 신경 활동이 있을 것이다. 그 신경 활동 패턴을 먼저 찾아내자, 이런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레전드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랜시스 크릭이 주장을 했고, 이 책의 저자인 매튜 코브는 이 프랜시스 크릭의 접근법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우리의 물리적 뇌가 어떻게 우리의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의 정확한 인과 메커니즘을 발견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의 요구 조건은 까다롭지 않고 좀 더 과학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의 신경상관물 전략은 일종의 바텀업 방식입니다. 부분을 채워가다 보면 언젠가는 전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통합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겠죠. 예컨대 데니얼 데닉 같은 철학자들은 이 크릭과 코흐가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의식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의 문제도 존재를 합니다. 의식 상태랑 어떤 신경활동 패턴이랑 1대1 매칭을 시키려면 정확하게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측정을 위해 말을 시킨다던가 버튼을 누르게 한다던가 했을 때 인간의 신경활동이 이것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것 자체의 순수한 의식활동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측정 시에 간섭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EEG, fMRI도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마지오 같은 내성법을 중요시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의식의 신경상관물을 추구하는 학자들은 무보고, 즉 보고하지 않고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성법은 피험자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말로 보고하게 하는 방법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법론적으로 나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뇌과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의식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 이 분리뇌 연구입니다. 1962년 2월에 빌 젠키스라는 사람의 역사적인 수술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뇌를 분리하게 되거든요. 뇌량 절단 수술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좌방구와 우방구가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었죠.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처음에 그림을 좌방구만 볼 수 있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좌방구는 그림을 봤고 또 좌방구는 언어 통제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그림을 봤다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우방구에서만 볼 수 있게 그림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언어를 담당하는 것이 좌방구이기 때문에 이 좌방구는 그림을 보지 못했다고 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방구는 그림을 봤을 수도 있겠죠. 다만 우방구에는 언어 통제 기능이 없어서 그림을 못 봤다고 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다시 실험을 설계해서
한 가지 모양의 카드를 우방구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말로 물어보고 말로 대답하게 하지 않고 이전에 제시된 카드를 추측해보라며 손으로 한번 가리키도록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확하게 올바른 카드를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방구에서 봤다라는 거죠. 봤는데 이것을 실제로 자기가 봤다라고 언어적으로 표현하지만 못했을 뿐인 것이죠. 이 연구는 의식에 있어서 굉장한 시사점을 줍니다. 의식이 비물리적인 실체라면 물리적으로 뇌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뇌를 분리하였다고 해서 의식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의식은 물리적인 뇌에 기반할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식에 관한 책들에서 이 분리뇌 연구가 강렬한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비유물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분리뇌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한편 최근 연구에서는 이 분리뇌의 양반구에서 정보가 어느 정도는 교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추측이지만 아마도 피질하 회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핵심은 상당 부분의 정보가 양반구에서 절연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분리된 뇌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소통할 수는 있지만 상당량의 정보가 절연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차머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구분을 하였고, 쉬운 문제는 인간의 기억, 주의, 통제와 같은 것들을 설명해내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는 인간의 감각질, 그 주관적인 경험, 질적인 경험을 설명해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은 과학자들에게도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머스 네이글의 논문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논문 역시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논문입니다. 우리가 신경생리학적으로 박쥐를 완전히 이해하였다고 치더라도 또한 이 박쥐가 생활할 때 작동하는 모든 기능적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였다고 치더라도 우리 인간은 박쥐가 된다는 것의 느낌, 그 느낌 자체는 영원히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쥐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역시 이제 감각질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 데이비드 차머스와 토머스 네이글 모두 인간 의식에 대한 비유물론적인 설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저자가 보기에는 이에는 아무런 실험적 근거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비유물론적인 실체, 영혼이나 혹은 제3의 물리법칙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의식을 물리적인 기반으로 설명하려는 이 신경과학자들의 노력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자들에 대한 평가를 끝냈고, 그 다음에 동료 과학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데요. 스탄리슬라스 드에엔과 줄리오 토노니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의식에 관한 모든 것을 단박에 설명하려고 하는 이 전역 작업 공간 이론, 통합정보 이론에 대해서는 의식에 관한 주요한 과학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읽혀졌습니다. 나중에 이 줄리오 토노니한테로 돌아서는 코흐에 대해서도 이 프랜시스 크릭이 어떻게 저런 자를 동료로 인정했지 이런 문구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 합니다. 프랜시스 크릭을 기억하라. 작게 시작하라. 우리가 과학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접근을 하자. 모든 것을 한 번에 설명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과학적인 근거를 잃고 추측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식에 관한 장이 끝나고 이제 미래의 신경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자가 의식에 관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잖아요. 왜냐하면 뇌는 통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단일한 구조가 통합된 것이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따로따로 진화한 것들이 합쳐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형태이니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칠랜드의 말을 빌려서 다양한 천조각들로 짜여진 조각보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한테는 이 미술의 한 형태인 콜라주라는 단어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뤄내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읽혔습니다. 그리고 뇌에 대한 비유는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 컴퓨터가 발전했을 때는 뇌가 컴퓨터라는 유용한 비유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뇌는 컴퓨터다라는 이 비유는 거의 그 끝물에 다다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아직 패러다임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거의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뇌는 표상에 대한 계산을 실행한다. 이런 것이 컴퓨터에 대한 비유죠. 컴퓨터에 대한 비유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새로운 비유에 대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패러다임을 잡은 것은 없다. 그런 비유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기술의 도래와 함께 이루어질 것 같다고 저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보기에 기존의 비유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새롭게 동이 터오는 그 언저리에 창발성이라는 단어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해내고 있는 것들 그리고 봉착한 수수께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창발성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예감이 드는 것이죠. 이 창발성은 하위 요소들의 속성에는 없던 것들이 상위 차원에서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하게 표현을 하기로는 이 개미의 예를 들죠.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지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개미떼들은 거대한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신경과학자들이 아직 이 창발성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오히려 창발성에 주목해서 특이점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저자가 보기에는 뇌의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해서 인간이 만든 기계를 초라하게 만들 뿐이지만 말이죠. 특이점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특이점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내에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견해는 이 요즘 같은 이 인공지능에 관한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대담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 이 게리 마커스가 기대하고 있는 인간 뇌에 대한 역공학, 설계 없이 결과물을 가지고 역으로 설계도를 추론하는 것인데 뇌도 그런 접근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뭐 유명한 특이점주의자인 레이 커즈와일도 상당히 역공학을 주장하고 있고 다만 이 책에서는 역공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연구들을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몸을 갖고 있고 이 몸은 이미 환경 속에 들어가 있다. 최화된 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또한 마지막에 보입니다. 뇌가 인간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뇌, 몸, 환경, 사회가 구겨져 맞물려져 있다. 이런 부분을 배제하게 되면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자의 관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환원주의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아는 것부터 작게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팬시하다고 하죠. 사람의 흥미를 끌고 흥분시키고 멋있어 보이는 이론들. 그러나 그런 이론들은 속빈 강정이 될 수가 있다. 저자는 그런 것보다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이 되는 것들에 주목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원주의적인 관점은 아까 창발성과 좀 미스매칭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비록 이 창발성은 미래의 것이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환원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미스매칭 되는 감이 있죠. 그래서 저자가 중간에 이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연구에 대해서 이런 미시적인 환원주의적인 관점을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무언가가 발견된 부분에서는 이 부분적인 연구로 일단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애둘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환원주의적이고 미래에는 창발적인 것들에서 해답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저자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 창발성이나 체화된 인지를 거론하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 전 살펴봤던 세계 그 자체라는 책이 생각나게 합니다. 참고로 몸의 인지과도 체화 인지와 관련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뇌과학의 모든 역사 저는 뒷부분만 읽어봤지만은 굉장히 유익하고 읽기 쉬운 문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읽을만 하다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